지난 19일 넷플릭스에서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 공개됐죠. 저는 원작 웹툰을 이미 보기도 했고 예전에 관련 영상을 업로드한 적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정주행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대를 저버리는 퀄리티는 아니더라고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곧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연상호 감독의 또 다른 작품 부산행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근데 난데없이 웬 부산행이냐고요? 넷플릭스 지옥을 저는 좀 기다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연상호 감독의 옛날 작품들을 다시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요즘에 진짜 국뽕이 넘치다 못해서 아예 K 컨텐츠라는 말이 지겨워질 정도로 디카프리오 요즘에 이정재 배우랑도 셀카 찍기도 하고 이런 게 막 네이버 검색어에 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열광한 마블리와 고유의 영상이 떠있더라고요. 어깨 문신을 잔뜩한 형님과 누님들이 부산행 보면서 울고 짜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신파라고 진짜 호불호 많이 갈리는 내용인데 해외에서는 이게 먹히는구나.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먹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부산행은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좀비 영화입니다. 영화 시작하고 20분이 지나서야 좀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의 과정이 정말 쫄깃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기는 한데 절대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딸이랑 KTX를 타러 가는 길에서도 뭔가 구급차가 지나다니고 소방차 사이렌 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에는 막 불이 나서 연기가 풀풀 나고 있고요. 이렇게 흉흉한 분위기를 암시만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차창 밖을 바라보니 근데 이 장면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휙 하고 지나가 버려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죠. 차라리 눈에 확 보이면 감정이 터져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씩 긴장을 쌓아가면 초조함은 곧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파라노멀 액티비티 같은 게 이런 장르죠. 자,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은 관객에게 서스펜스를 주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장면을 먼저 관객에게 보여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등장인물들이 웃고 떠들면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주는 장면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정말 쫄깃하게 그 화면을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부산행은 정말 이 지점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행에 숨은 또 하나의 심리적인 요소가 있죠. 바로 폐쇄공포입니다. 이미 좀비가 KTX 열차에 올라타 있는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열차의 차장이 열차 문을 모두 잠궈버리죠. 그 장면이 유난히 클로즈업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도 중간에 내릴 수 없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죠. 이것과 비슷한 설정이 1994년 영화 스피드에서도 관객들을 이 쫄깃함의 세계로 보내버린 적이 있죠. 테러리스트가 인질의 몸값 37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버스 바닥에 폭탄을 설치해두는 내용인데요. 그러고 나서 시속 60km로 버스 속도가 떨어지면 폭탄은 자동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행도 기본 설정은 이런 스피드하고 좀 비슷하죠. 중간에 아무도 못 내려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설정이 더 추가됩니다. 기차 복도는 좁잖아요. 근데 또 좀비는 더럽게 빨라. 그래서 속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딱 그 효과예요. 이 텅 빈 벌판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하고 빽빽한 건물 사이로 좁은 골목길을 헤쳐나가는 자동차, 둘 중에 어느 자동차가 더 속도감이 느껴질까요? 우리 뇌에서 느끼는 속도감이란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행에 대한 해외 반응 영상들을 보면 이미 외국인들이 막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감독이 딱딱 의도한 대로 터집니다. 딸한테 안전하게 부산까지 가라고 당부하면서 뿌리치고 나가버리는 그 장면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딸 아기 때 회상하면서 그 아기 막 발가락 나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외국인들은 진짜 눈물을 엄청나게 흘립니다. 그리고 바로 연타로 기차에서 떨어지는 공유의 그림자 컷까지. 이유는 이런 연출이 본능의 뇌인 변연계의 스위치를 하나하나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누군가의 딸이거나 아빠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 뭔가 헤어진 경험, 뭔가 이 슬픔을 느꼈던 경험이 바로 영상을 보면서 스위치가 바로바로
켜지게 되는 뭐 그런 거죠. 특히 부산행의 연출이 이렇게 심파만 자극한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등장인물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의 공유하고요, 좀비가 된 이후의 공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순전하게 자기 자신만 아는 펀드 매니저에서 모든 일이 나랑도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열차 화장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울음을 터뜨린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캐릭터로 공유가 변신을 하게 되죠. 결국 부산행은 좀비라는 장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란 과연 뭘까? 이게 사실 관객 입장에서야 악역으로 나오는 그 김의성 캐릭터가 진짜 바람 캐릭터라고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던져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지키고 희생하는 인간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간, 이 두 유형의 인간 중에 당신은 어느 편이 될 거냐는 물음에 답하긴 쉽지만 막상 그렇게 행동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질문은 그대로 이어져서 지난주 공개되었던 연상호 감독의 지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이 직접 인간에게 벌을 주는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이지? 신이 아니라 정작 인간들이 신의 뜻을 왜곡하고 해석하면서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와 같은 질문들 말이죠. 이상으로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